안녕하세요. 도시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작가가 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을 쓰겠죠? 뭘 만들겠죠? 그러니까 소재를 이 현실에서 따서 자기만의 어떤 창작물, 어떤 제품 또는 문학 작품들을 만드는 사람을 작가라고 하는데요. 작가를 가리킬 때 좀 재미난 정의가 있습니다. 사회가 인정한 공식적인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좀 재밌죠? 그러니까 작가는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욕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이 현실에서 소재를 따지만 그대로 보여준다면 인간극장이나 무슨 다큐멘터리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스토리텔링들은 다 작가만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꼬임과 반전과 어떤 트릭이 들어가서 재밌는 건데요. 작가는 허구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상황 또는 이 사회가 금기하는 것들도 종이 위에 또는 모니터 위에 어떤 스크린 위에 이 모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가를 사회가 인정한 공식적인 거짓말쟁이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제가 이야기할 존재의 3가지 거짓말을 쓴 아고타 크리스토프는 정말 천부적인 천재적인 거짓말쟁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 책이 표지도 그렇고 존재의 3가지 거짓말 거짓말을 썼나 보다 하고선 제목이 스포일러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책이라는 게 내가 무슨 머리 아프려고 읽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편안한 마음에서 책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히 읽으려는 그런 독자들의 어떤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을 자신의 그 거짓말 세계에, 자신의 진흙탕 같은 세계에 빠뜨리고 마는데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내가 이 진흙탕 같은 이 거짓말 속에서 빠져나왔다고 하지만 이 책을 다시 읽게 되는 이유는 이 작가가 만들어 놓은 암시 또는 복선, 어떤 힌트, 이 증거를 찾고 싶게 돼요. 그리고 그게 잘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 헨델과 그레텔이 이 빵 조각을 그 숲속에다가 이만큼씩 떨어뜨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집을 다시 찾아갈 때 그걸 다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새가 먹기도 하고 그거를 찾지 못해서 어떤 마녀의 집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다시 읽었는데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거였나? 하면서 자꾸 의심하고 질문하게 돼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걸 권했습니다. 같이 읽자고. 야, 이거 좀 읽어봐. 야, 여기가 이렇게 된 거였어? 결론이 이거였어? 헐, 대박. 이렇게 읽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은 헝가리 출신의 아고타 크리스토프가 불어로 쓴 책인데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총 3부작으로 만들어낸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예상치 못한 전개에 놀라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줄거리가 파악됐다 싶으면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고 그 반전 속에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서 되게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야기의 줄거리가 확신이 들 때쯤 되면 항상 이렇게 허를 찔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아니었네.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속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몰입감이 되게 좋았고요. 약간 책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 책이 복잡하거나 어떤 굉장히 많은 트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문체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작가는 처음부터 나는 주관적인 표현은 가급적 배제하겠다. 객관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말만 하겠다 해서 굉장히 문장들은 단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야기 전개가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몰입감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았는데 읽는 동안 이 책의 세상에 아주 푹 빠져들 수 있었기 때문에 휴가 가서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물론 가볍지는 않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이고 어디에서 내가 허를 찔렀는지 찾아가는 그 재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맘먹고선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진짜 거짓말인가 사실인가 라는 것도 그 판단도 독자가 오롯이 할 몫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한 2번, 3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좀 오래전에 읽기는 했지만 한 번은 어떤 독서 모임에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하기 위해서 읽었고요. 또 요번에 리뷰를 하면서 또 읽었는데 읽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그 읽는 동안은 정말 완전 그 딴 나라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야기의 시대적, 장소적 배경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헝가리의 시골 마을이고요. 등장인물은 10살 안팎이 되는 쌍둥이 남자 형제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피해서 시골에 사는 마녀라고 별명이 붙여진 할머니에 맡겨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일부는 쌍둥이가 이 괴팍한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 방법을 연구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굉장히 엽기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10살 정도 된 아이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뜨악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면 정말 당장 어떤 정신상담이나 아니면 사이코패스로 데려갈 정도로 굉장히 엽기적이고 또 잔혹하기도 해서 조금 읽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생존 방식이나 이야기는 2, 3페이지 정도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마치 동화처럼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화, 어떤 서정적인 동화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잔혹한 어떤 잔혹 동화, 엽기 동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어른들의 모습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읽으면서 조금 비위가 상할 정도의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쌍둥이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오히려 낄낄거리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한 행동을 하거나 하면서 자신들만의 생존 방식을 찾아갑니다. 2부에서는 1부에 나오지 않았던 쌍둥이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루카스, 또 다른 한 명은 클라우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클라우스가 국경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루카스만 남게 되고요. 그래서 루카스가 서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인간관계의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아침드라의 막장보다도 더한 여러 가지 좀 기이한 형태의 인간관계를 맺는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클라우스와 루카스가 나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둘이 쌍둥이 아니었어? 어떻게 나 하나로 되지? 대박!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야, 클라우스랑 루카스가 같은 사람이야? 이거 뭐지?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1부와 2부에 있었던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일어난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정말 되게 뒤죽박죽되고 복잡하고 정말 진흙탕에 빠진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흙탕에 빠졌지만 그게 빠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빠져나가려고 열심히 읽다 보면은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야기의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 몰입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이 어떤 개연성이나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갑자기 우연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등장인물들이 여기 왜 나왔지라는 의문을 품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따라가게 돼요. 그만큼 이야기의 서사라든지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재밌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의 묘사나 심리 묘사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막장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사와 행동으로만 묘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읽는 그 속도감이나 리듬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3부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혼동이 많이 와요. 근데 그 혼동이 오는 또 다른 이유가 1부에서는 문장의 시작이, 그러니까 모든 이 상황의 주체가 우리라고 표현이 되고요. 2부에서는 클라우스와 루카스라고 해서 어떤 3인칭이 되지만 3부에서는 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도 바뀌게 되고 1부, 2부, 3부의 그 문체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쓴 거 맞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혼선이 오는데, 그 혼선을 찾아가는 그 재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그 혼선이 오는데 그 혼선이 혼선이라고 생각이 들질 않아요. 내가 진흙탕에 빠졌구나라는 거를 알았을 때는 이미 이 책을 다 읽었을 때예요. 이 책을 읽는 동안은 이 작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거짓의 세상에 내가 빠졌구나, 진흙탕에 빠져서 내가 허우적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프랑스어로 쓰였는데요. 이 작가는 헝가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썼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간결한 문체로 쓴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밝힙니다. 주관적인 감정, 주관적인 표현은 난 무조건 배제하겠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아주 무미건조하게 나는 글을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무미건조함 속에서 이 쌍둥이들이 처한 이 전쟁의 상황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문장 속에 숨어 있는 실존의 문제가 굉장히 무겁게 전달이 되죠.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지금 속았어. 뭔가 석연찮아. 뭔가 어디 허를 찔린 것 같은데, 뭔가 좀 빠뜨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작가가 의도한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 막 살아도 돼 라는 게 아니라 이 소년들이 놓인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소년들은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전혀 원치 않았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반인륜적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들, 진실을 얘기한들, 그게 얼만큼 중요했냐 이거죠.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승자와 패자,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속에서 이 아이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거짓말이 정말 진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 책에서는 나오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그 쫓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을 과연 비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은 승자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승자도 진 거고 진 사람도 진 것 같아요. 전쟁은 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요. 이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종의 진실 게임을 한 책이 바로 이 존재의 3가지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 책이 굉장히 몰입감이 좋고 읽는 속도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야기의 서사나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휴가나 주말에 정말 방콕해서 책을 읽고 싶다, 세상과 차단하고서 내가 정말 나만의 어떤 휴식을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참 많은 응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